그래서 몰수 뇌물에 여기 뇌물죄는 시험에 잘 나온다 했어요. 우선 이 몰수라는 것은 이거는 범죄의 어떤 대가 있잖아요. 범죄의 대가는 이제 몰수한다는 건데, 자,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이랬었죠. 이제 그 물건이 없잖아. 그러면 이제 그걸 돈으로 이제 평가해서 이제 가액을 추징한다예요. 그런데 이 몰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범죄의 대가로 그 발생한 걸 몰수하는 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고, 아니면 법관의 재량에 맡겨놓은 경우가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가. 그런데 이제 특별법에는 많이 있어. 뭐 밀수품 같은 거 있는데 그건 어차피 형법이 아니니까 형법에서 반드시 몰수해야 된다는 것은 딱 4개야, 4개. 이게 오늘 암기해놔야 돼. 알겠지? 이건 몰수한다야. 그러니까 뇌물회가 우선 2개가 있어. 수뢰물. 받는 걸 수뢰라 그랬었죠. 공여물. 그러니까 뇌물회 딱 2개야. 그 다음에가 아편하고 아편자. 그러니까 아편에 마약 있잖아, 마약. 이것 들어가면 몰수한다고. 배임수재물이라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 뭐를 받잖아. 그러면 공무원이 받으면 뇌물이라 그랬었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받으면 뭐라 그래? 수재물 그래서 수재물. 그러니까 그 만일에 대학교 교수가 뭐를 받았잖아, 학생들한테. 그러면 그게 공무원이 뭐가 돼? 뇌물이 되고, 이제 국립대학교면 사립대학교 뭐가 돼? 배임수재가 되는 거야. 수재. 알겠지? 그런데 뇌물은 수뢰, 공여 다 몰수를 한다는데 배임수재는 수재만 몰수한다야. 주려고 하는 거. 증재는 뭐야? 몰수한다가 아니야. 그럼 뭐냐? 몰수할 수 있다야.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은 좀 암기를 해놔야 된다. 어차피 형법에 몰수한다는 4개밖에 없다. 이렇게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그랬었지. 이제 몰수를 할 수 없으면 이제 금액을 추징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뭐를 조심하냐면 몰수가 불가능하면이란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몰수가 불가능하다 이 말은 몰수를 할 수 있었어. 그 물건을 몰수할 수 있는 물건이야. 그러니까 몰수라는 것은 어떤 물건 같은 걸 몰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돈을 받았어, 뇌물로. 근데 이제 그 돈을 몰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돈이 없어. 왜? 다 사용해버리고. 어떤 그 사과를 뇌물로 받았어. 그런데 사과를 몰수하려고 하는데 사과가 없어, 먹어버리고. 이랬을 때 그 사과 금액만큼 돈으로 뭐 한다? 추징한다는 거야. 그런데 어떤 것들은 뇌물로 받았는데 처음부터 몰수를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 우리가 이제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그 저번에 그 뇌물할 때 그 성행위 대가도 뭐다 그랬어? 뇌물이라 그랬었지. 성행위 대가도. 그런데 이제 만일에 그 어떤 그 그랬잖아. 이제 검사에게 이제 뭐 하여튼 뭐 판례상으로 뇌물이니까 사기죄 피해자인 유부녀가 자기 몸을 제공했잖아. 뇌물을 맞잖아? 근데 그 몸값이 얼마냐는 거야. 우선 그 여자를 몰수를 못하지. 어떻게 사람을 몰수를 해. 그래서 뭐를 못한다? 추징도 할 수 없다, 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몰수가 불가능하다 이 말은 몰수를 할 수 있었는데 현재 할 수 없을 때라는 의미야. 처음부터 몰수가 불가능한 것들 있죠? 이거는 그 가액도 추징할 수 없다. 요거 하나 체크해 놓고, 세 번째도, 그러니까 몰수, 이 추징편에는 이 글자상의 함정을 좀만 조심하면 돼. 그러면, 몰수나 그 가액의 추징을 누구한테 하냐, 이 말이야. 이것도 좀 보자고요. 우선, 누구한테 하냐면,
현재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몰수라는 거야. 첫째가 몰수는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몰수라는 것은. 자, 봐봐. A가 있고 만일에 B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만일에 자동차라고 해봅시다. A가 B에게 자동차를 뇌물로 줬어요. 얘가 이제 공여자라고 하자고요. 얘가 이제 수뢰자고. 그러면 이 자동차를 누구에게서 몰수하냐면 현재 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를 수뢰자가 갖고서 누구한테 몰수해? 수뢰자에게. 이 자동차를 공여자가 갖고서 누구한테? 공여자에게. 자,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뭐를 조심하냐면 이게 배임수재죄라고 하자고요. 수재물이라고 하자고요. 그럼 여기 이제 수재자고 여기 이제 준 사람인 증재자라고요. 자, 원칙적으로 하면은 자, 여기 원칙만 보자고요. 이제 자, 보자고요. 얘는 어차피 이건 두 개 다 뭐 한다? 몰수한다죠. 자, 공여자는 뭐죠? 몰수한다고. 요 증재자 거는 몰수한다가 아니라 뭐죠? 몰수할 수 있다죠? 맞죠? 아, 그랬잖아. 요 하나, 둘, 세 개는 뭐야? 몰수한다야. 요거는 뭐야? 증재자 거는 뭐야? 몰수할 수 있다란 말이에요. 요거는 이제 뭐야? 그냥 일상적으로 나오는 문제야. 자, 시험에 뭐를 함정을 거냐면 얘가 자동차를 얘에게 줬어요. 자, 증재를 했어요. 그러면 자동차가 얘가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뭐야? 몰수한다죠. 맞잖아요. 그런데 얘가 자동차를 다시 줘버릴 수가 있다고요. 반환을 해버렸어. 그래서 자동차를 지금 누가 가지고 있냐면 증재자가 가지고 있어요. 이 자동차가 몰수한다냐? 할 수 있다냐 이 말이에요. 요게 좀 까다로운 문제는 여기를 물어봐. 얘한테 몰수해야 되는 건 맞아. 왜? 자동차를 얘가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한다냐 할 수 있다냐 이 말이야. 그래서 판례가 일단 이 물건은 아까 무슨 물이었어? 수재물이었었죠. 한 번 수재물은 계속 수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거 몰수한다예요. 할 수 있다 아닙니다. 요게 함정으로 나올 때, 어려움 시험에서는 요게 함정으로 나와요.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증재자 갖고 있어? 그럼 몰수할 수 있다야?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예. 한번 수재자한테 가면 이거 무슨 물건이 돼버려? 이건 수재물이 돼버려요. 그래서 얘가 설사 반환을 했다 할지라도 몰수한다예요. 뇌물은 안 헷갈리죠. 왜? 어차피 이거는 뭐야? 공여물이라도 뭐 한다? 몰수한다니까. 뇌물은 안 헷갈려요. 뇌물은 안 헷갈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하나가 많이 나오냐면, 자, 뇌물을 이제 소비를 하게 되면, 소비. 그 가액을 뭐 한다? 이제 그 가액 평가 금액만큼 이제 뭐 한다 하냐면 추징한다죠. 여기서 이제 좀 조심해야 돼요. 이 소비라는 게 이제 그냥 뭐 소비하는 게 소비겠죠. 뭐 돈을 써버린다 할지 뭐, 그 다음에 뭐 한다? 이렇게 뭐 먹은다 할지 뭐 이런 게 소비인데, 이제 거기서는 안 틀리는데,
이 소비 속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 우리가 틀리기 쉬운 게, 여기를 조심해야 돼요. 은행에 예금한 것을 뭐 한 거로 보냐면 판례가 소비한 거로 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공무원이 뇌물을 이제 100만 원 수표를 받았잖아. 여기를 은행에 예금해놨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찾아가지고 100만 원을 이제 공여자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뇌물 같으면은 뭐지? 공여자한테 몰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은행에 아까 예금했었죠. 이거 뭐로 봐? 소비한 거로 봐요. 그래서 몰수한다가 아니라 뭐 한다야? 이건 추징한다예요. 그럼 누구한테 해야 돼? 받은 사람한테 해야 돼. 걔가 예금했잖아. 요게 함정이 틀리기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냥 일반적인 소비야 뭐 아는 거잖아. 뭐 마셔버렸다, 술 마셨다, 이건 뭐 안 틀리는데 은행에 예금한 것이 뭐한 거다? 소비한 거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추징하냐면 당연히 이건 누구한테 해요? 소비한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소비자에게. 추징은 누구한테? 소비자한테 하는 거예요. 첫째. 자, 열어놓고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나머지는 안 헷갈려. 자, 보자고요. 이번에 수뢰자가 소비, 은행에 예금한 것을 뭐 한 거로 본다? 소비한 거. 이 돈을 가지고 다시 뇌물로 준 건 역시 뭐야? 그건 당 소비한 거죠. 사용했으니까 소비한다. 그래서 자 3번 한번 봅니다. 요게 이제 그 많이 나왔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자 보세요. 갑은 공무원 을에게 100만 원짜리 자기합수표 7장을 뇌물로 주었다. 자 봐세요. 수뢰자가 자기합수표를 뇌물로 받아 이를 소비한 후 자기합수표 상당액을 증례자에게 반환했다. 이렇게 나왔다고요. 자 그러면 이거 소비했죠. 소비한 거를 몰수한다가 아니라 뭐 한다야? 추징한답니다. 누가 소비했어요? 공무원이. 누구한테 추징 들어가? 공무원에게 추징이 들어갑니다. 얼마? 700만 원 다 들어갑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을은 300만 원은 은행에 예금을 하고 400만 원은 병에게 줬어요. 그런데 말썽이 나자 병이 을에게 400만 원을 돌려주고 을은 은행에서 300만 원을 찾아서 갑에게 700만 원을 돌려줬다. 이렇게 시험 낸다고요. 다음 중 옳은 것은 여기서 쭉 낸단 말이에요. 답은 간단해요. 소비자가 누구야? 을입니다. 을에게 얼마? 700만 원 추징 들어갑니다. 간단하죠? 뭐만 안 헷갈리는데, 은행에, 그러니까, 추징은 누구한테 한다고요? 몰수한 사람한테, 소비한 사람한테 하는데, 다른 건 안 헷갈리면 되고, 은행에 예금한 것이 뭐 한 거다? 소비한 거다. 그래서 1번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살짝 함정을 틀어버릴 때가 있어요. 자, 보세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속한 사안의 알선에 대한 청탁을 받고 금품 중 일부를 받은 취지에 따라 요게 함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거기 했다시피 했어요. 갑이 밑에 을에게 700만 원을 주면서 300만 원 을이 가지고 야 400만 원 병에게 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700만 원을 을에게 준 게 아니에요. 맞죠? 을에게는 얼마 줬죠? 300을 주고요. 병에게 얼마 준 거야? 400을 준 거예요. 위에 1번은 그냥 병에게 400은 뭐죠? 을이 자기 스스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소비한 거예요. 맞죠?
근데 2번은 을이 스스로 병에게 400을 준 게 아니라 받은 취지, 갑이 졸아준 거예요. 그래서 을은 이건 소비한 게 아니라 뭐 한 거다? 전달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러고 막 다시 돌려주더라도 얼마 되냐 그러면 을에게 300 추징, 병에게 얼마? 400이 추징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1번이 많이 나오는데 2번 요거는 이제 을이 700을 다 소비한 게 아니죠. 을은 얼마만 소비한 거야? 300만. 왜? 갑이 을에게 700을 준 게 아니라 얼마를 준 거야? 300을 준 거예요. 400은 너 해라고 한 게 아니라 전달해라 그랬어. 받은 취지에 따라 거기를 조금 좀 조심을 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제는 이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일 때예요. 응? 받은 사람이 이제 여러 명일 수도 있잖아요. 아까 소비자라 그랬는데 이따가 이제 하겠습니다만은 항상 A와 B가 있으면은요, 요 둘이가 공동정범, 그다음에 교사범, 정범 이런 말이 있는데 공동정범은 무조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일심동체예요. 응? 한 몸뚱아리야. A가 한 것은 누가 한 거야? B가 한 거고, B가 한 것은 누가 한 거야? A가 한 거. 잊어버리면 안 돼. 얘들은 각각이에요. 각각이야, 각각. 그러면 만일에 A와 B가 이제 뇌물을 둘이서 같이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만일에 1억을 받았는데 1억을 소비를 했다고. 그럼 자 봐세요. A가 1억을 받은 거야. 얘들 공동정범이에요. A가 1억을 받았어. 그럼 뭐 B도 뭐야? 1억을 받은 거예요. 알았죠? 물론 2억 되는 건 아니죠. 둘이가 이제 하나의 몸뚱아리니까 한 전체 합해서 얼마 받은 거야? 1억을 받은 거야. 맞죠? 그러면 추징은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추징은 소비를 해버렸어. 그러면 이제 각자 뭐 소비한 얘가 5천만 원 소비했고 얘가 5천만 원 소비했으면 얼마? 뭐 갖고 추징하면 될 거예요. 문제는 모를 때입니다. 애들이 같이 받아서 사용을 했는데 누가 얼마 사용했는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둘이 똑같이 2분의 1씩 뭐 한다? 추징 들어갑니다. 이걸 뭐 한다? 분배해서. 그게 낫잖아요. 평균에서. 어차피 추징은 얼마만 할 거야? 지금 1억만 할 거예요. 뇌물이 얼마였으니까? 1억이었으니까. 그런데 소비액이 얼마인지로 알 수 있으면은 이제 각각 추징이 들어가면 되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둘이 일심동체니까 둘이 맞냐? 똑같이 분배해서 내라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제 수인이 공동해서 뇌물을 받은 경우는 각자가 실제로 받은 금품을 몰수나 추징하지만 모를 때는 뭐 한다? 어차피 평등하게 분배 추징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수수자가 무슨 말이야? 공동정범이라 이 말. 공동자가 들어있잖아요. 각자 받은 금액에 따라 추징을 하고 분배액이 불분명하면 평등하게 추징을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문제는 니은이에요. 니은. 그런데 여기 공동정범이 아니면 아까 각자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함정으로 나온다고요. A가 뇌물을 1억을 받았어요. 자, 뇌물을 받고 A가 이거를 B에게 줬는데 B에게 한 3천만 원 줬다고 하자요. B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A가 직접 이제 갑에게 뇌물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A가 B에게 3천만 원 줬다고요. 그럼 B가 누구냐는 겁니다. 도대체 A와 무슨 관계냐는 겁니다. 주어지겠죠? 공동정범이다.
교사범이다, 종범이다, 친구다. 뭐 주어지겠죠, 누구라고. 그러면 A와 일심동체인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B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누구도 받은 거야? B도 받은 거예요, 이거는. 일심동체. A가 받은 건 누구가 받은 거야? B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B도 소비했으면 B에게 얼마야? B에게 아까 3,000만, B에게 3,000, A에게 얼마? 7,000이 많다? 추징 들어가는 건데, 나머지예요. 얘들은 뇌물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얘하고는 별개잖아. 그쵸? 그러니까 뭐야? 누구한테 추징 들어가? A에게 얼마? 1억 다가 추징 들어가는 거예요. 알았죠? 요거 이제 나오는. 그러니까 A가 공무원이 뇌물을 받아서 누구에게 줬는데 얘가 누구냐는 거야, 도대체. 공동정범이다. 그럼 어차피 둘이가 일심동체니까 뭐야? 둘이 같이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공동정범이 아니죠?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요 B가 누구냐면 A의 상관이야. 그러니까 지가 받아갖고 상관, 지도 뇌물 줄 수도 있지. 상납할 수 있잖아. 소비한 거야? 아니야? 소비한 거라고. 맞죠? 공동정범 아니잖아. 그 바로 경찰이, 자, 봐봐. 자, 순경이 뇌물을 받아가지고 서장한테 갖다 바쳤어. 뭐야? 공동정범 아니지? 그러니까 뭐야? 다 소비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 추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 추징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이게 산수로 접근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봐봐. 자, 얘가 이제 공무원입니다. 경찰이야, 순경이야. 얘가 1억을 받아가지고 B가 이제 누구냐면 서장이야. 서장에게 5천만 원을 줬어요. 서장이 소비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말썽이 나자 서장이 이제 5천만 원을 A에게 주고 A는 다시 자기가 다시 5천만 원 합쳐서 갑에게 돌려준 거예요. 어차피 소비한 거죠. 얘가 얼마 추징 들어가? 1억. 얘가 얼마 추징 들어가? 5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은 거는 1억인데 추징이 1억 5천이네? 이렇게 착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이건 산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뇌물은 1억이었는데 추징 금액은 뭐죠? 1억이 훨씬 더 될 수도 있어요. 왜? 이게 승수효과를 일으켜서 또 서장이 경무관에게 3천만 원 주고 그러면 또 얼마 들어가? 경무관에게 또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3천 추징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알았죠? 이거 산수 문제 아니에요. 합쳐가지고 1억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요게 아착 되게 쉽다고. 혼자 막 계산한단 말, 이거 합쳐서 1억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훨씬 더 뭐한다? 많을 수도 있어요. 왜? 무조건 소비한 자한테 추징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승수효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거 헷갈리지 말고. 그 다음 이제 5번째인데 또 이제 이게 뭐가 되냐면 자, 이겁니다. 갑이 공무원 A에게 1억을 뇌물을 줬어요. 이건 뇌물입니다. 이랬다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줬냐면, 이제 A라는 공무원이 이제 공무원인데 이게 또, 사업자예요. 하여튼 공장 같은 거 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 내가 이제 납품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그래서 뭐든가 10%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얘가 1억에 10%를 내면 9천만 원밖에 안 되지.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합이 얼마 준 거야? 1억 1천을 준 거야. 10%를 주면서 부가세 10%를 또 합쳐서 주면서 자, 이건 세금으로 내시고 1억은 가지세요. 이랬다고. 그래서 얘가 받은 거, 이 10%에 1천만 원을 세금으로 납세를 했어요. 공무원이.
세금 납부를 했다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얼마를 소비한 거냐는 겁니다. 1억을 소비한 거냐? 받은 게 지금 얼마죠? 1억 1,000만 원이죠? 혹시 1,000만 원 이제 세금 명목으로 받아가지고 세금으로 납부했잖아요. 이해되죠? 그럼 얘가 얼마를 소비한 거냐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뇌물을 얼마를 받은 거냐는 겁니다. 1억을 받은 거냐, 1억 1,000만 원을 받은 거냐가 쟁점이 된 거예요. 법정에서. 알았죠? 이에 대해서 내가 받은 게 얼마나 1억 1,000이란 겁니다. 어차피 얘는 세금, 이제 그 전체적으로는 뭐였냐면요. A가 실제로 사업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뇌물을 받기 위해서 가짜 사업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세금을 안 내도 돼. 그래서 뭐하다? 이거는 1억 1,000. 세금 포함해서 전체가 뭐가 돼? 뇌물이 됩니다. 설사 세금을 얘가 납부할 수도 있죠? 관계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받은 것 전부 다가 뭐구나? 뇌물이구나.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입니다. 자, 우리 이제 이렇게 또 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가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공무원에게 1억을 뭐한다? 무이자로 차용을 했다는 거예요. 계열에 빌려줬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뇌물이 뭐다? 요 1억이 아니죠. 금품 그 자체가 아니죠. 이거는 빌려준 거니까. 요거 1억이 이제 뭡니까? 금품 그 자체죠. 요걸 빌려준 거니까 돈 그 자체고. 요 무이자, 요게 지금 뭡니까? 이로 인해서 발생된 뭐죠? 파생이익이죠. 맞죠? 그럼 요것이 지금 뇌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이 한다 했잖아. 돈으로 뇌물을 받았을 때는 터지면 무조건 뭘 한다? 빌렸다고 한단 말이야. 왜? 3천만 원이면 뭐가 적용돼버려? 특가법 적용돼버려. 무려 징역이 5년 이상이야, 여러분. 5년이면 살인죄야. 살인죄가 5년 이상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범죄입니다, 이거. 맞죠? 그러니까 이게 터진 거 뭐 한다? 액수라도 줄여야지. 그래서 무조건 뭐라 우기는 거야? 빌렸다고 우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 금품 그 자체는 뇌물이 아니죠. 판사가 믿어준다고 한다면 이제 뭐가 뇌물이야? 요 무이자가 이것도 이익이니까 파생인데, 그러면 요거 이제 뇌물이 되는데 당연히 그럼 이자를 이제 계산, 그 이자가 얼마냐가 이제 뇌물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자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왜? 은행이자도 있고 시중이자도 있고 법정이자도 있고, 맞죠? 소비자 특진법에 대한 이자도 있어요. 이자가 막 다양합니다. 그럼 어느 이자가 뇌물이냐가 문제가 돼야 한대. 되죠, 당연히. 뭐 이자가 수십 가지잖아요, 의자가. 그럼 어느 이자가 도대체 뇌물이 되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참고적으로 민법에 법정이자가 있습니다. 법정이자는 연 5부입니다. 상법은 연 6부고요. 이거를 기준으로 하려고 했어요. 연 5부로. 그러자 이제 그 피고인 측에서 요즘에 5부 이자가 어디가 있냐는 거야. 에? 맞죠? 요즘 뭐야?
은행 같은 데는 한 3%? 4% 이렇잖아요. 지금 여기 3층에 있는 뭐지? 오케이 저축, 요런 데가 지금 뭐지? 한 10몇 프로 될걸? 이런데. 요건 일본 거죠. 일본 겁니다, 전부. 이게 무시무시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제2 저축은행들 있죠? 이거 전부 일본 돈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 한거다 섬뜩섬뜩할 때가 있어요. 우리 한국사 배우면 나오잖아요. 한말에 일본 애들이 와가지고 막 돈 빌려주잖아. 서민들한테. 에? 그래갖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하여튼 겁이 나. 근데 왜 또 얘들을 또 단속을 못하는 게, 이렇게 단속해서 뭐라 그래 그러면 돈 다 빼버리면 뭐야? 서민들이 돈 빌릴 데가 없어요. 그쵸? 그것도 걱정이고.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그래서 1차적으로 무슨 이자로 하자? 은행, 시중, 제1금융의 은행에 뭐로 하자? 대출 이율로 하자는 겁니다. 대출 이율. 맞죠? 대출 이율이 1차고. 맞죠? 여기 함지적이잖아요. 1금융권에. 이 대출이 지금 근데 이거 좀 약간 그래. 대출도 여러 가지야. 신용대출도 있고, 담보대출도 있고, 또 그에 따라 다 다르잖아. 조금 애매해요. 하여튼, 일반적으로 이 사람이 은행에서 대출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람마다 다 달라버려. 대출 이율이. 그쵸? 다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서 대출 받는 거하고, 내가 받는 거하고, 또 우리 원장이 받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은행에서 대출 이율이 일단 기준이 됩니다. 약간 애매해, 얘. 그치? 맞잖아. 정확히 몇 프로는 몰라. 그래서 우리는 시험 나올 때 뭐가 기준이 된다? 통상적인 은행 대출이율이에요. 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마지막으로 무슨 이자를 해야 돼? 할 수 없이? 이제 법정이자를 해야 되겠죠. 민법이나 상법이자를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어차피 법정이자나 상법이자는 누구나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거는. 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자를 이율을 정했어요. 좋아. 이율이 무슨 이율이 원칙이다? 대출 이율이 뭐다? 1차가 되고, 대출 이율을 모르면 그때는 뭐다? 법정이자야. 두 번째 뭘 정해야 돼? 이율이 있으면 기간이 있어야 되겠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이 될 거 아닙니까? 기간. 자, 그럼 당연히 차용시부터 변질기일까지가 기간이 되겠죠. 빌렸을 때부터 변제했을 때까지인데, 이거는 모를 때입니다. 이때는 돈 받은 날로부터 법원 판결 선고 시까지가 기간이 됩니다. 그렇지? 판결 선고 시까지. 됐죠? 그 다음입니다. 이제 이번에는 다른 범죄입니다. 공무원이 뇌물을 받으면 일단 뭐가 돼요? 수뢰죄가 되겠죠? 그러면서 공여자를 뭐 했다? 기망을 했습니다. 공무원이요, 야, 이거 좀 봐줄게. 이래가 받으면은 당연히 사람을 속였으니까 뭐가 돼? 사기죄가 되겠죠. 맞잖아요. 그런데 행위가 몇 개냐면 하나죠. 왜? 공무원이 속여서 뇌물을 받았으니까. 행위가 하나고 범죄가 두 개 뭐라 그런다? 여기를 상상적 경합이라고 합니다. 맞죠? 뇌물을 받은 사람은 뇌물을 준 사람은 어찌 됩니까? 준 사람은 뇌물 공여죄는 되지만 뭐는 아니야? 사기죄는 아니, 사기죄 피해자잖아. 이거는 어떤 사람한테 틀리게 나오는 거야? 성질 급한 사람에게.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말인데, 눈을 신뢰하지 마세요. 보이는 것을 진짜 이거는 시험 볼 때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보이는 것을 신뢰하지 마라. 눈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그 눈을 보이는 것을 믿어가지고요, 인생 버린 사람들 많습니다, 시험에. 그 중에 대표적인 여러분 앞에 여기 있지 않습니까? 많아요. 뭐, 나뿐만 아니라, 이젠 우리 시험 볼 때요, 위기적 민주주의와 그 극복 방안을 논하라 했어요. 그때는 서중 이제 크게 이제 방이 붙입니다. 과거 시험처럼이요. 쭉 써요. 이렇게. 좀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자기가 쓰면 되는데, 이제 그 10장에 앞뒤로 4장 쓰면 됩니다. 50장짜리니까. 근데, 그게 왜, 위기 정부였구나. 그러니까 글자가 다르잖아요. 위기 정부로 나왔는데, 나는 왜 이거를 위기적 민주주의로 본 거예요? 전혀 접근이 달라요. 요 위기 정부는 국가의 긴급권에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위기적 민주주의는 위헌 정당에서 관련된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건. 혼자 썼어요. 2시간 써야 되는데 1시간 쓰다 보니까 기분이 뭐해? 다시 쳐다봤어. 보니까 뭐더라? 민주주의가 아니라 정부예요. 이미 늦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개발세발 해갖고 그래도 25점 나왔어요. 당연히 뭐다? 과락이죠. 인생이 이러면 끝이에요. 그 다음 기회는 없는 거예요. 내 아는 놈은요, 위정착, 그때는 우리가 이제 윤리시험이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 시험 볼 때는. 위정착사 사상을 논하라 했어요. 이 새끼가 첫날이 첫 시험 봅니다. 윤리가 첫날이 윤리하고 헌법 보는데, 이 새끼가 시험 끝나고 나한테, 야, 동양척식 교시에서가 왜 나왔냐 그래. 이 위정착사 사상 여러분 아시죠? 한국에 나오잖아요, 이거. 동양착식은요, 세계사에서 영국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 인도에다가. 왜 야, 위정착사 아니었냐? 그러니까, 미친 새끼, 동양착식 주제. 내가 헷갈려져, 이제. 이런 사람들 많아요. 시험 볼 때는 뭐 한다?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항상 시험 볼 때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경우 있을걸? 객관식에 틀린 것을 골라라 그런데 뭐야? 뭐 옳은 것을 골라본 경우도 있고, 옳은 것을 골라라 근데 뭐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 볼 때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이게 보이는 것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이 시험 볼 때 첫째 조심해야 되는, 수험생들의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아까 했잖아요. 뇌물을 준 자는 사기죄 준 피해자잖아요. 맞잖아요. 얘가 왜 사기죄가 됩니까? 사기를 당한 사람인데. 근데 보통 준 자는 잘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기망한 공모에 나오는데 간혹 가다가 뭐 한다? 준 자 이렇게 내버릴 때. 그러면 아차 틀려버리면 조심하고. 그 다음입니다. 회사 이사가 보관 중인 회사 돈으로 뇌물을 준 경우 있잖아요. 예전에 이제 뭐 이재용이처럼. 그러면 뇌물을 줬으니까 당연히 무슨 죄야? 공여죄입니다. 근데 회사 돈 함부로 쓰면 죄가 뭐야? 횡령죄죠. 그럼 뭐야? 횡의가 주는 것은 하나잖아요. 죄는 몇 개야? 2개. 무슨 법? 상상적 경합이 될 겁니다. 회사 자금으로 이제 이 사람이 아까 공무원에게 준 게 아니라 은행장에게 준 거예요. 대출장 의뢰하면서. 그럼 당연히 이거는 뭐가 아니야? 공여죄가 아니라 뭐가 돼? 배임? 증죄죄가 되겠죠? 그리고 횡령죄가 될 겁니다. 아까 이제 공동정범은 1인이나 마찬가지라 했습니다. 뇌물의 공범자들이 그 공범 내용에 따라 공범자 1인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했다면 그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뭐가 된다? 뇌물죄 또는 뇌물수죄 공동정범이 된다.
그래서 공무원 갑과 을이 병으로부터 뇌물을 받기로 공모한 후 갑이 병을 만나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럼 뭐가 돼? 뇌물 받은 금액은 얼마야? 10억입니다. 5억 아니에요? 일심동체라 그랬잖아요. 이게 왜 그래 될까? 봐봐. 갑과 을이 이제 A와 B가 경찰이라고. 그런데 공동정범인데 A가 가서 업자에 가서 3천만 원을 받았어. A가. 그래서 둘이 1,500씩 나눠간 거야. 얼마 받은 거야, 뇌물? 3천만 원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리 중요해? 아까 특가법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특가법 때문에. 특가법 1억 넘어가면 뭐야? 징역이 10년 이상? 무기징역입니다. 10년 이상이 돼요. 1억이 넘어가면.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이왕 걸린 그 뇌물 금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얘들은. 이게 공동정범이 만일에 받으면 한 사람이 받은 건 전체 다가 그 금액만큼에 대해 뭐가 되는 거야? 공동정범은 그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뭐 한다? 뭔 일이 벌어질 수 있어. 그리 될 바에 한 놈이 뒤집어 쓴 게 낫죠. 공동정범이 아니라 뭐야? 나 단독범이야. 혼자 받았어. 그리고 뭐야? 다른 놈은 빠질 수도 있고. 어쨌든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이렇게 들어갑시다. 자, 어떤 범죄를 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뭐라 그래? 부수적 비용이라고 합니다. 응?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이제 뭐 금액이 나왔을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기를 칠 때 사기를 위한 뭐 들어간 비용이 있겠죠. 뭐 뇌물을 뭐 하기 위한 뭐 비용이 이렇게 어떤 범죄를 위해서 1차적으로 떡밥 비슷하게 뭔 돈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거 전체 뭐라 한다? 부수, 들어간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들어간 비용은 형법에서 공개 안 합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봐봐. 1억을 사기쳤는데 지금 떡밥을 던진 비용이 3천만 원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실제로 얼마를 얻은 거지? 7천만 원 받은 거잖아요. 왜? 1억을 사기치기 3천만 원 막 썼으니까. 1억을 뇌물 받기 위해서 3천만 원 먼저 공무원이 줄 수도 있죠. 그럼 얼마 받은 거야? 범죄로 발생된 게 1억입니다. 전체 금액에서 여러분 이 부수적 비용은 맞지 않는다? 공개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전체 금액에 대해서 때려버립니다. 이렇게. 자, 이제 문제 한번 봅시다. 뇌물죄를 공부할 때는 방금 이 몰수 추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 좀만 조심하면 되고, 뭐를 조심하자면 뇌물은 공무원이나 중개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는 건데요. 맞죠? 여기는 뭐가 있었냐면 수뢰죄가 있었고요. 사전수뢰죄가 있었고요. 제3자 뇌물공여죄가 있었고요. 수뢰 후 부정처사죄가 있었고요. 사후수뢰죄가 있었고요. 알선수뢰죄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항상 공부할 때 개념들 조심해라. 이거는 뭐죠? 공무원이가 받는 거야.
기본이야, 기본. 이거는 공무원 대자가 받은 거고, 이거는 뭐죠? 공무원이 받은 게 아니라 누가 받은 거야? 제3자가 받은 거예요. 이거는 뭐가 들어가야 돼? 제3자 플러스 뭐가 들어가야 돼? 이거는 부정한 청탁이 들어가야 돼요. 맞죠? 그러면 3자는 공무원과 전혀 관계없어야 돼요. 관계 있으면 안 돼요. 이제 뭐다, 이거는? 뇌물을 받고 플러스 후죠. 부정행위. 이거는 뭐죠? 부정행위를 먼저 하고 뇌물을 받은 거죠? 자, 보자고. 1번. 적절한 겁니다. 제3자 뇌물공여죄에서요. 당연히 당사자는 누굽니까? 지금 이 범죄 주체는 3자 아니에요? 공무원과 뭐죠? 뇌물을 주는 누구죠? 공여자예요. 얘가 지금 범죄 당사자잖아요. 얘가 범죄 당사자라고. 3자는 아니에요. 3자는 범죄 뭐가 아니다? 당사자 아닙니다. 그래서 그럼 요즘에 뭘 많이 물어본다고? 당사자가 뭐예요? 20년 아니에요. 공동점검 될 수가 없어요. 얘하고 공동점검이면 제3자 뇌물공여죄가 아니라 뭐가 돼? 수뢰죄가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근데 뭐는 될 수 있어? 아까 교사범이나 종범은 뭐야? 당사자가 아니까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 최근 시험에 하나 나온다 그랬잖아요. 제3자는 제3자 뇌물공여죄 뭐가 될 수가 있다? 교사범이나 종범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뭐는 안 될 수 있다면 공동점검은 안 돼요. 공동점검이 되면 뭐가 돼? 범죄 당사자가 돼버려요. 그럼 3자가 아니죠. 뭐가 돼버린 거야? 수뢰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제 이건 1번은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면 범죄가 성립하려면 당연히 이 범죄 사실을 뭐하고 있어야 돼? 인식해야 됩니다. 모르는 건 죄가 아니구먼. 요 부정한 청탁을 누가 인식해야 돼? 3자가 인식해야 됩니까? 돈 준 사람과, 공무원하고 돈을 준 사람이 인식해야 됩니까? 공무원하고 돈을 준 사람이 인식해야 되겠죠. 3자가 인식 아닙니다. 3자는 뭐가 아니야?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정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1번은 당연합니다. 2번입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약속하고 이를 퇴직한 후에 이를 받았습니다. 2번 뇌물수수죄가 된다. 틀렸네요. 뭐가 되죠? 퇴직 후에 받았잖아. 그러니까 뭐가 되죠? 사후수뢰죄가 되잖아요. 맞죠? 퇴직 후에 받았으니까. 3번. 자, 뇌물, 수의계약은 사람을 정의한 수의계라고 합니다. 체결하는 공무원이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금액을 부풀려 계약을 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대들로 받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돈 공사대금 부풀려서 뺐다가 받은 것은 직무와 관련해서 받은 게 아니죠. 빼돌린 돈 받은 거죠. 요거는 뇌물이 아니죠. 뭐다? 횡령 친거 받은 거예요. 직무와 관련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뇌물 아니라고 했습니다. 넘어갈까요? 4번. 자, 알선이라는 것은 뭐죠? 누가 알선한 거야? 공무원이 알선한 겁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알선하면 이건 수뢰가 아니라 뭐라 했어? 수재가 된다 그랬습니다. 수재. 2번. 뇌물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이랬어요. 자, 직무라는 것은 요 직무와 관련되면 됩니다.
법령상 관련된 직무, 그 다음에 관례상, 사실상 관련한 직무, 과거에 담당했던 직무, 현재 관련된 직무, 장래 담당할 직무,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랬습니다. 법령상 직무, 보조 직무, 그 다음에 뭐죠? 뭐 관례상 직무, 과거에 담당했던 직무, 과거 담당했던 직무, 그 다음에 뭐 현재 직무 다 관계없습니다. 2번 뇌물죄 보호법익은 뭐다? 불가매수성이죠. 공무원은 뭐 해야 한다? 직무 안에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야. 청탁이 없어도 뭐 한다? 처벌하겠다는 거야. 관련 불가매수성. 그 다음에 3번 뇌물이란 뭐 섹스, 수요, 욕망, 투기 관계없죠? 다 됩니다. 4번 갑이 뇌물수수사로 1000만 원을 받고 그중 300만 원을 다른 공무원에게 줬다고 하더라도 얼마를 받은 겁니까? 1000만 원 받은 거죠. 3번 알선수뢰죄입니다. 알선은 이제 공무원이 가운데 알선한 사람이 공무원이죠. 뭐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람에 관해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면 족하다. 반드시 꼭 어떤 현안이 있을 필요, 현재 안건이 있을 필요는 없다. 앞으로 뭐 잘 처리해 주겠다도 족하고. 하지만 상대방 하여금 뇌물을 수수하는 자에게 잘 보이면 잘 될까 막연한 기대감 가지고는 알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 정책실장 있잖아요. 그랬죠. 거기. 그러니까 직무와 관련된 게 아니고 그냥 잘 보이면 뭐야? 앞으로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랬잖아. 정책실장 예인에게 뭐야? 운영하는 화랑에 돈을 준 게 그 정책실장이 그 사기업에 뭐다? 화랑에 관련된 직무는 아니잖아. 하지만 이거를 주면 정책실장이 좋아할 거 아니야. 자신의 애인이 근무한데 기부를 했으니까 잘 되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기대감 갖고는 직무 관련 생활을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자동차를 뇌물로 준 경우 등록이 좀 필요 없죠? 자동차 그 자체가 뭐가 돼? 뇌물이 되겠지요. 넘어갈까요? 그 다음입니다. 4번 뇌물에 관한 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했어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약속하고 퇴직후 받았습니다. 뇌물 수수죄가 아니라 뭐가 돼? 사후수뢰죄가 되겠죠. 퇴직 후에 받았으니까. 맞죠? 1번 틀렸네요. 증례자가 뇌물을 두고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반환할 의사로 일시 보관하다가 반환한 것은 영등사가 없죠. 수수죄가 아니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은 직무라도 자신의 일반적 권한 내에 속하면 뭐다? 그 역시 뭐가 돼? 직무예요. 직무가 되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공여자를 기망해서 뇌물을 받으면 기망이 있으니까 사기죄가 되고 뇌물을 받았으니까 뭐가 돼? 수수죄가 되고 행위는 하나죠.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5번 옳은 설명은 이랬어요. 자, 이 공무원인데 뇌물을 받을 때는 공무원인데 이 공무원 자격이 무효가 되어버렸어요. 이래도 받을 당시 공무원이었었죠. 그러니까 뭐가 돼? 수뢰죄가 된다. 그 내용이죠. 1번은 나중에 임용 결격자가 돼서 무효가 됐다 하더라도 받을 당시에 공무원이었으면 뭐가 돼? 역시 뇌물이다. 그 다음입니다. 2번이에요. 공무원이 무이자로,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을 했어요.
그럼 이건 뇌물은 뭐죠? 파생이익이죠. 당연히 금전구 자체는 아니잖아요. 파생이익이 뇌물로 본다. 답 2번이 맞고 3번 경찰관이 직무에 관해서 받은 이제 그 증거물을 인멸해 버렸어요. 그럼 당연히 증거 인멸했으니까 무슨 죄가 돼? 증거인멸죄가 되겠죠. 문제는 직무유기죄가 또 되냐 이 문제예요. 우리 직무유기죄는 부작위범이라 했었죠. 그래서 부작위범은 자기범하고 상상적 경합이 될 수 없다. 하나의 행위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직무유기죄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 4번 4번 이따 이제 할 건데 오늘 무슨 누설죄는 사람이 몇 명이 필요해? 꼭 2명이 필요하지요. 왜? 누설한 사람과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안 그래요?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혼자서 방 안에서 말한 걸 누설이라 할 수는 없죠. 누설이란 말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향법은 죄형 법정주의라 그래갖고요. 사람을 처벌하려면 반드시 만다 법에 규정이 돼 있어야 돼요. 알았죠? 그런데 이 누설죄 같은 것은요, 이제 이따 해야 되는데 A와 B가 범죄를 했는데 요게 임의적 공범이 있고 같이 했으니까 필요적 공범이 있어요. 일단 할 건데 A가 B가 범죄를 했는데 두 명씩 했는데 임의적 공범이면 요 처벌이 어디서 하냐면 형법 총칙에서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처벌하냐면 공동정범, 교사범, 정범 이런 형태로 처벌해요. A와 B가 뭐라면? 임의적 공범이라면. 근데 A와 B가 필요적 공범이라면 여기는 총칙으로 처벌 안 해요. 처벌은 총칙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각 개별 규정에서 해요. 가장 쉽게 한번 볼게요. 딱 있는데 여러분 성매매 있잖아요. 뭐 창녀촌 가서 몸을 사는 거 있잖아. 그러면 사람 벤치 몇 명 있어야 돼? 2명 있어야죠. 몸을 파는 사람과 몸을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는 무슨 범이라는데 그거를 필요적 공범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몸을 판 사람과 사는 사람 둘이는 뭐가 될 수가 없다? 공동정범이나 교사범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어떤 사람이 여자 보고 야 몸을 팔아 돈 줄게 그럼 교사범이 아니에요. 교사범이 아니라고 해. 필요적 공범이니까. 그러면 이 둘이 몸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처벌은 뭐로 해야 돼? 해당 법에 각각 따로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과거 노무현 정권 이전에는 매도, 그러니까 그 파는 사람만 우리 이제 보수에서 이제 창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만 처벌하는 거예요. 남자는 처벌 안 했어요. 그렇죠? 처벌 안 했습니다, 남자는. 그러니까 남자들은 막 이제 청주도 있었을 거야, 어딘가. 유각 있었을 거, 이제 몸 파는 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럼 막 남자들은 가는 거예요. 알겠죠? 처벌 안 해요. 몸 파는 여자만 처벌하는 거예요. 노무현 정권을 바뀌어갖고 만다? 둘 다 처벌해버립니다. 근데 이제 둘 다 처벌돼요. 몸 파는 사람과 만다? 사는 사람. 둘 다 처벌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냐? 그래서 나는 항상 하는 말이 정권이 너무 이상이 치우치면 안 돼요. 이게 분명히 성매매가 나쁜 거예요. 없어져야 돼요.
없애려고 둘 다 처벌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안 없어져요. 그럼 왜 일부 국가에서는 이걸 인정을 하냐는 겁니까? 어차피 없앨 바에 둘 다 처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한쪽만, 프랑스는 사는 사람만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공간을 놔둬요, 일부러. 그 이유가 뭐냐면 보건타석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한 군데 섹타를 모아놓으면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뭐로 하면 돼? 위생검사하면 되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로 하냐나, 이렇게 여러분 스마트폰을 많이 해요. 성병이 엄청나게 늘어나 있어요. 관리 단속이 안 돼버려, 이게. 그렇잖아요. 과거는 이러면 어떤 A라는 그 사창촌이 있다 그러면은 보건소가 계속 단속을 합니다. 성병 검사를 해요. 지금 못 해요. 그래서, 성병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거 하면 큰일 나면 나중에 이것도 빼도 박도 못 해요. 단속이 안 되니까. 성병 같은 거. 그래서 너무 이상이 치우쳤어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그 이상이 치우친 게 있었잖아. 뭐지? 인천 인국공이라 그런가? 이상 참 좋아요. 비정규직 고생한 애들 뭡니까? 이렇게 정규직. 근데요. 그럼 그만큼 인원이 적게 뽑아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 가려고 뭐 한다? 수년 동안 공부했던 사람 뭐가 돼버려? 이상과 현실이 좀 안 맞아. 알겠죠? 어쨌든 필요적 공부는 그리 되는 거예요. 필요적 공부는 뭐 한다? 각자가 처벌해. 그러면 누설죄는 뭐가 되는 거야? 누설하는 사람과 뭐가 있어야 돼?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필요적 공범이죠? 뭐가 될 수가 없어? 이들 사이는 공동정범, 교사범, 정범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했었던 뇌물죄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도 무슨 범이야? 필요적 공범이잖아요. 주는 놈과 뭐 한다?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애들도 둘 사이랑 뭐가 아니야? 공동정범, 교사범이 아니에요. 각자가 주는 놈은 무슨 죄? 주는 놈은 공여죄, 받은 놈은 무슨 죄? 수리죄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그 다음입니다. 6번째. 가장 옳지 않는 겁니다. 뇌물수수 공범자 사이에 서로 뇌물을 받기로 공모를 했습니다. 자, 공동정범이네요. 그중 한 명이 받으면 전부 다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일심동체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별거 아니에요.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에게 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를 해서, 요구야, 누구랑 계약 좀 체결해라. 요구를 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한 행위가, 이건 딱 주어집니다. 범죄가 2개가 된다고 주어져요. 뭐라고? 3자 뇌물수수죄도 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도 되는데, 주어집니다. 그럼 뭐만 조심해, 이거는? 행위가 몇 개냐? 행위가 하나지. 요구하는 행위. 야, 이렇게 해라. 행위가 하나고 범죄가 2개니까 뭐야? 이거 그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는 범죄를 항상 주어져요. 이 문제 물어볼 때는. 행위가 몇 개다? 하나예요. 요구하는 행위.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그 다음 3자 뇌물수수죄에서는 3자란 자 행위자 공동정범을 뭐한다? 안 되죠. 공동정범이 돼버리면 뭐가 된다? 이거는 3자 뇌물수수죄가 아니라 뭐가 돼? 수리죄가 돼버려. 공동정범 아니면 되죠. 교사범도 되고 누구 돼? 방조 다 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4번 똑같은 말이야. 3자입니다. 공무원이 중개인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고 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여 3자가 이제 그것을 범죄를 방조한 경우에 경우에 3자는
3자는 제3자 뇌물공여죄 뭐가 되는 거야? 종범이 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한다? 종범으로 뭐한다? 처벌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다음입니다. 7번 뇌물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1번입니다. 최근에 이거 꽤 많이 나온 문제입니다. 자, 일반 민간인에게 뭐를 준 건 배임 수증제라 그랬잖아요. 수재 증제. 그래서 어느 사람이 어느 민간인에게 이제 서울에 있는 전셋집 하나를 줬어. 이거 좀 사용하십시오. 그랬다고. 전셋집을 줬다고 배임 증제죄가 됐단 말이야. 그런데 그 받았던 사람이 이제 공무원이 된 거야. 그러자 가서 그 집 계속 사용하십시오 이랬다고. 그러면 이게 직무 관련은 맞는데 받은 게 있냐는 겁니다. 뭐 전세 기간을 서로 연장해 준 것도 아니고 받은 게 이익이 없어. 그러면 뭐가 아니다? 뇌물공여죄나 수뢰죄가 되지가 않는다는 거. 받은 게 없어. 과연 증제죄로 받은 거 계속 사용해라 그랬으니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정한 사용기간을 연장해줬다면 당연히 연장된 만큼 이익이 있죠. 연장해준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공여죄는 되지 않는다. 2번 아까 막연한 기대나 이런 거예요. 부정한 청탁 아니죠. 역시 정책실장과 그 이인 사이 관계 기대 이런 건 청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3번 뇌물 약속이라는 겁니다. 약속 주기로 한 건데 약속이라는 방법은 제한이 없지만 적어도 양 당사자 사이에 약속이라는 말은 의사가 뭐가 돼야 돼? 합치가 돼야지. 이걸 약속이라고 그러잖아요. 약속이라는 것은 서로 의사가 합치되는 거 약속이지. 일방만 말하면 약속일 수 없잖아. 합치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약속이라는 합치가 돼야 됩니다. 4번 공무원 갑이 을로부터 1,000만 원을 뇌물로 받아 500만 원은 소비하고 500만 원 은행에 예금해 두었다가 이를 다시 을에게 반환했을 때예요. 자, 아까 은행 예금은 뭐다? 소비한 거야. 그럼 공무원 얼마 소비한 거죠? 1,000만 원 소비한 거예요. 공무원에게 1,000만 원 뭐가 한다? 추징 들어가죠. 그 다음에 8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1번 공무원이 그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한 것에 대한 것은 서로 불가분적 관계이므로 무슨 말이냐면 제일 먼저 약속을 요구해서 약속을 받았죠. 이러면 아까 요구하면 요구죄, 약속하면 약속죄, 받으면 수수죄인데 세 개 다가 성립하는 건 아니고 한 사람이 좀 일관되게 했을 때는 뭐가 돼? 하나의 뭐만 된다? 마지막인 수수죄가 된다. 그 다음에 2번 장래 담당할 직무인데 그것이 그러니까 이 직무라는 것은 관련 직무 관련된 것은 법령상, 관행상, 현재, 과거, 장래 관계없죠. 하지만 장래 직무에 대해서 받은 것도 어느 정도 장래 직무가 뭐라는 것이 어느 정도 뭐가 돼 있어야 돼? 구체화돼 있어야 된다는 거. 그냥 막연히 너무 막연히 장래에 그거 아니고 적어도 이 사람이 앞으로 뭐 한 달 후에 맡을 업무란 말이야. 내일 이 사람이 이제 뭐 한다? 교통계로 뭐가 돼? 전보가 될 거야. 그건 장래야. 근데 교통계로 갈 거야. 이 정도가 장래인 것이지. 경찰인데 얘가 언젠가는 10년 이후 20년 후에 얘가 뭘 할 것이다? 교통계로 갈 것이다. 이건 너무 장래가 막연하고 뭐다? 추상적이잖아. 이런 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3번 틀렸네요.
받을 당시에는 뇌물이지만 나중 공무원이지만 나중에 임용이 무효가 됐어요. 그래도 뭐가 돼? 수뢰죄 맞죠? 3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약속죄는 의사가 뭐가 돼야 돼? 합치만 되면 되죠. 합치만 됩니다. 가액이 얼마인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뇌물에 관한 죄고, 또 뭐가 이제 있냐면, 잘 나오냐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잘 나와요. 업무가 있고 이제 사적인 업무가 있겠죠. 공적인 업무를 줄여서 뭐라 그래? 응? 그러면 업무방해죄는 이제 업무방해죄입니다. 타인의 업무를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겁니다. 위계입니다. 위력입니다. 이게 이제 형법의 업무방해죄입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 할지, 또는 그 타인을 위계가 속이는 거죠. 속인다 할지, 위력으로. 근데 위력이라는 것은 이제 뭡니까? 뭐 폭행을 한다 할지, 협박을 한다 할지, 어떠한 지위를 이용한다 할지, 사회적 지위, 뭐 자신의 권력을 이용한다 할지, 이런 거를 뭐라 그래? 위력이래, 위력. 그 다음에 이제 공무집행방해죄는요, 폭행이나 협박을 한다 할지, 또는 위계, 속인다 할지, 이렇게 됩니다. 위계, 속인다 할지. 자, 들어갑니다. 공무집행이란 적법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해서 공무를 방해한 걸 뭐라 그래? 공무집행방해죄라고 합니다. 공무원을 방해하는 게 아니고 공무를 방해하는 겁니다. 공무는 개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무집행 중이 아닌 공무원을 폭행한 것은 뭐가 아니야? 그냥 폭행죄입니다. 이 범죄는 항상 시험에 나온 모든 범죄는 추상적 위헌번호 보세요. 어떤 결과가 발생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무가 방해 안 돼요.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면 뭐가 돼? 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 그 다음에 그냥 폭행하면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없어도 돼요. 목적범위 아닙니다. 그 다음 업무방해죄와 뭐는 다르다? 공무방해죄는 뭐가 다른가 봅시다. 우선 뭐가 없어? 여기에는 허위사실이 없어요. 그리고 뭐가 없어? 위력이 아니라 뭐다? 폭행협박이에요. 위력이 아니라. 그러면 공무를 위력으로 방해했다는 거예요. 공무를 위력으로 방해했어요. 뭐가 아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에요. 공무를 위력으로 방해했다는 게 뭐냐 그러면, 경찰 같으면은 위력이란 게 이제 막 지위 같은 거나 어떤 상황을 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입니다, 위력이란 말은.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요?
지구대에 있는데 술 먹고 와서 막 소란 피우는 애들 있잖아. 폭행협박을 하지 않은데 여기서 막 들어 눕고 막 공주상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응? 맞죠? 그래서 이제 그 시장이 기자회견을 하는데요. 갑자기 들어서 시장하는 기자회견을 못하게 하려고 시장의 마이크를 막아버리고 마이크를 뺏어버린 거예요. 폭행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게 공무집행방해죄는 아닌데 시장의 업무를 방해했으니까 뭐다? 업무방해죄를 한번 해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판례가 업무방해죄가란 범죄가 있는데 구태여 공무집행방해를 만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형법에서는 이 말이에요. 형법에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업무방해죄란 범죄가 있는데 구태여 뭐를 만들었어? 또 공무집행방해죄 만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는 뭐냐? 요 허위사실 유포나 위력을 사용한 경우에 죄가 되는 것은 뭐다? 요 사적인 업무에 한정한다는 거예요. 공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을 말할 수도 있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에 대해서, 또는 어느 정도 국가에 대해서는 좀 위력을 써도 된다는 거야. 폭행법만 아니면 된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법이 그렇게 있지 않냐? 그래서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위력을 사용한 것은 뭐다? 무죄라는 거야, 무죄. 이를테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학원에 와서 어떤 놈이 막 계약을 쓴 노래를 부르고 술 처먹고 와서 노래를 부른다는 거야. 남의 영업장에 와서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걔는 뭐가, 죄가 뭐 해야 돼? 업무방해로 처벌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술 먹고 지구대에 끌려가서 지구대에서 뭐야? 막 고성방가 노래 부르고 한 놈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만일에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은 국가가 무서워서 뭐 한다?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위력을 뺀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술 먹고 남의 영업장 가서 노래 부르면 뭐가 돼? 업무방해죄지만 국가기관에서 노래 부르는 것은 뭐가 아니야?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에요. 이해되죠? 네? 네. 왜? 국가기관은 일반 사기업보다는 뭐 한다? 좀 더 국민은 뭐 한다? 좀 더 보호를 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공무 속에 뭐가 포함되잖아? 일반 공무와 업무는 뭐다? 다른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만 다시 말하면 위력으로 공무를 방해한 것은 업무방해가 아니라 뭐다? 무죄라 이 말이에요. 무죄. 달리 말하면 술 처먹고 노래 불러도 어디 노래 부르는 건 죄가 아니야? 지구대 안에서 노래 부르는 것은 뭐가 아니다?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지? 이렇게 이해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업무와 공무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위력으로 공무를 방해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도 아니고 뭣도 아니다? 업무방해도 아니에요. 그냥 무죄입니다. 갑이 위력으로 시장에 의뢰 기자회견을 방해한 경우 무죄입니다. 범죄 주체. 공무를 방해한 사람이 돼요. 누구든 관계없어요. 꼭 공무원일 필요는 없습니다. 신분범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누구를 방해해야 돼? 지금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폭행이나 협박을 한달지 이제 위계를 한달지 이 말이에요. 공무원에 대해서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이 공무원은 누구냐는 뭐 1번이야 당연합니다. 법령에 의한 뭐 국가나 공공단체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1번은 이제 누구만 조심하면 돼? 외국 공무원 아니에요?
우리나라 공무원입니다. 2번입니다.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 있어요.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청원경찰 있죠? 이 청원경찰법에서 공무원 의제시킵니다. 청원 진짜 시켰잖아. 뭐 은행 같은 데 가면. 그 다음에 집행관이라 그래가지고 그 민사집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딱집 주는 사람 있잖아. 그리고 이제 그 배 있잖아. 그 이제 선박 운행 중에 있을 때는 선장이 뭐다? 사법경찰을 한다. 법에가 나와 있습니다. 선박법에가. 항공기는 누가 사법경찰권 가지고 있어? 항공기 기장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장.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은 공무원 의제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폭행하면 뭐가 돼? 공무집행방해죄가 됩니다. 그래서 야간 당직 중인 청원경찰에게 이제 불법 단속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람이 잘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민원인이 이 청원경찰을 폭행한 죄가 뭐가 돼? 공무집행방해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방범대원이 있는데요. 이 방범대원은 2명이 있습니다.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그러니까 파출소에서 고용한 방범들이 있고요. 주민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방범대원들 있잖아요. 그 자치방범이라 그래갖고. 그럼 파출소에서 고용한 그 방범원은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뭐로 취급해? 공무원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폭행하면 뭐가 돼? 공무집행방해죄가 돼요. 하지만 뭐 자기들 주민들이 이제 뭐 술집 유흥가 같은데 뭐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하는 거 있죠? 이거는 공무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관계없습니다. 그거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닙니다. 근로감독관은 당연히 노동청에서 파견 나온 사람들입니다. 근로감독관은 뭐로 본다? 공무원 의제가 됩니다. 4번째, 공무원의 당연히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에 당연히 공무원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간제 근로자, 비정규직이죠. 근로자로서 청사 안전관리 및 민원인 안내를 담당하는, 쉽게 말해서 뭐라 그럴까요? 알바생 비슷하네요. 공무원 아닌 걸로 봤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요 직무를 하는이라는 것은 뭐냐?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무예요. 근무. 그래서 근무정의이므로, 근무라는 것은 뭡니까? 현실적으로 직무한 것도 근무고, 휴식한 것도 뭐죠? 근무하는 겁니다. 대기하는 것도 뭐죠? 다 근무입니다. 굉장히 넓은 개념이에요. 대기하는 것. 근무를 말한다.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는 것도 근무고. 됐죠? 그래서 불법 주차를 지금 현재 하고 다닙니다. 현재. 불법 주차 하고 다녀요? 근무하고 있죠? 스티커를 뗐다 붙였어요. 붙였다 뗐어요. 이것도 뭐다? 근무 중에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을 두들겨 폭행하면 뭐가 돼? 공무집행방해죄가 됩니다. 하지만 출근, 퇴근, 휴가 중, 이건 근무가 아니죠. 이건 아닐 것이고, 직무는 거예요. 자기 직무입니다. 꼭 강제성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이 직무가 뭐가, 당연히 이 공적인 직무는 적법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 적법성 여부는 주로 어디하고 관련된 데서 나오냐면 형사소송법에 많이 관련돼서 나와요. 형사소송법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야만 이건 적법하다 안 하다. 자, 적법한 공무가 되려면 당연히 그 행위가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 추상적 권한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적법에 관한 요건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경찰관이 행위가 적법하려면 어떤 사람은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경찰관은 사람을 체포할 수 있죠. 그럼 무슨 권한이라 그래? 추상적이고 일반적 권한.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야. 경찰관이 현행범을 체포하려면 구체적으로 현행범이란 요건이 필요하죠. 현행범일 것, 필요성이 있을 것. 이걸 뭐라 그래? 구체적 요건이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상적 권한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 직무 집행에 관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모든 건 어느 당시? 행위 당시입니다. 그래서 공무집행 중인 공무의 적법성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사후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행위 당시입니다. 그래서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언제 당시? 체포 당시 사후적으로 판단한 건 아니고. 그러면 이제 자 봅니다. 적법한 경우 기억 피해자인 검사가 사건 피해자입니다.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가 이 말에 성부 시간에 배워요.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검사는 뭐가 아니야? 재척 기피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건 피해자인 검사가 지금 현재 사건에 압수수색하고 있는데 적법하죠? 그 검사를 폭행하면 죄가 뭐가 돼? 공무집행 방해죄가 된다. 이것이 기억이고요. 니은입니다. 우리 불신 검문할 때 그 경찰관이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 맞고 검문에 응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려서 그 경찰관 뺨을 때리면 뭐가 돼?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 불신 검문할 수 있어요. 대책이 뭐다? 공무집행 방해죄가 된다. 디귿입니다. 교도소에서 소란 피운 사람에 대해서 교도관들이 보호장비 채울 수 있죠. 근데 교도관을 폭행하면 뭐가 돼? 공무집행 방해죄입니다. 아닌 겁니다. 부적법한 거. 기억. 많이 나오죠. 현행범을 체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현행범일 뿐만 아니라 필요성까지 있어야 된다. 필요성이 뭐야?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찰관의 불신검문하자 이제 면허증을 주고 나서 길거리에서 경찰관에게 아주 심한 욕을 한 거예요. 욕을. 그래서 경찰관이 이 사람을 모욕죄로 현행범을 체포했어요. 모욕죄 맞아요. 경찰관이 욕한 것은 뭐가 아니야? 공무집행죄 아닙니다. 욕한 거는. 모욕죄로 체포를 했는데 이 체포가 부적법하다는 거예요. 왜? 현행범 맞아. 현재 욕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뭐가 없다? 이 사람 도망칠 생각도 없고 증거를 인멸할 수도 없다. 왜? 많은 사람이 듣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체포에 필요성이 없는데 체포했으니까 뭐가 돼? 이 공무는 부적법하다는 거야. 그때서 체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무죄예요. 엄청나게 나옵니다. 기억. 니은입니다. 벌금 미납자는 이제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가서 일을 시켜야 됩니다. 환친을 시켜야 되는데 이걸 시키려면 반드시 만다? 이 사람 잡아와야 되잖아요. 형 집행장이 있어야 됩니다. 형 집행장. 그러면 경찰관이 이 노역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형 집행장이 이제 발부돼 있어야 되는데 그 제시를 해야 되는데 형 집행장을 제시하지 않고 벌금 미납자를 경찰서로 데리고 왔어요. 이게 적법하려면은 그 사람을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나야 돼요. 우연히. 그랬을 때는 뭐야? 당신이 형 집행장이 발부됐고 지명수배가 되었다. 이걸 말하고 데리고 온 것은 적법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 사람을 잡으러 가면서 형 집행장을 안 가지고 간 거예요. 이거는 뭐다? 위법이에요. 그래서 기억. 다른 사건과 잠복 중에 우연히 발견했어요. 이 사람에게 지명수배가
되었다는 사실과 형 집행장을 두 개를 다 고지하고 연행을 한 것은 적법입니다. 그래서 이때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뭐가 돼? 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 두 개 다 고지를 했습니다. 하나만 하면 안 돼요. 지명수배가 되었다는 사실과 형 집 두 개 다 하나만 하면 안 돼. 나번. 그런데 경찰관이 그냥 처음부터 노역장 유치 집행을 위해서 형 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채가 이거 위법이죠. 이때 강제 연행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무죄입니다. 정당방위가 안 됩니다. 디귿입니다. 그 서울역 광장에서요. 이제 교통을 위반했던 시법을 위반했던 그 철거물을 철거하려면 먼저 거기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행정 대집행이라는 것은 대신 집행하는 걸 뭐라 그래? 대집행이라고 합니다. 예? 대신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철거 건물 같은 게 있으면 국가 철거 명령을 내렸잖아요. 안 하잖아요. 국가가 대신해버려. 이걸 뭐라 그래? 대집행이라 그래. 이거 하려면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다른 거 필요 없고요. 대집행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제고의 키포인트예요. 무죄, 위법이죠? 철거하는 공무는 위법이니까 폭행의 공무방치 아니고. 그 다음에 니을입니다. 출입국 관리 공무원이 관리자 동의도 없이 사업장에 들어온 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 이 사람이 이제 불법 체류자를 단속한 것은 위법. 그래서 이 사람의 폭행은 아니고. 미음. 경찰관이 노래 연습장에 가서 영장도 없이 현장 검색했어요. 안 되죠? 이건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범행 직후 범행 현장에서 영장 없이 하려면은 판사에게 영장을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돼요. 그 긴급한 사정에 위반한 판례가 이거 하나였다. 이거 하나. 꼭 알고 있어야 돼. 이거 소송법 규제를 나와. 위법이에요. 그래서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죄가 아니다. 비읍 다 관련해서 하는 것도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말이에요. 외교통상심의위 회의장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게 막습니다. 위법이죠? 아니, 국회의원이 들어가서 좀 자기들 회의해야 되는데 못 들어가게 막는다는 거, 경위들이. 그래서 경위들을 폭행한 것은 정당방위. 시읒, 요것만 하고 좀 시읒 할게요. 예전에는, 여러분, 옛날에는 있잖아요. 서울에서 불법 시위를 하잖아요. 이게 예상이 되면은 경찰관들 어디서 청주 톨게이트를 막아버립니다. 막 수백 킬로미터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예 고속도 진입 못하게 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뭐다? 위법입니다. 현장을 막 수백 킬로 떨어지는 그 몇 시간 전부터 이건 위법이다. 됐죠? 우리 폭행 협박은 조금 이따 하도록 할게요.